자, 감정평가 이론의 공부 방법과 저의 이론 기본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무슨 소리냐? 합격생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강사님들마다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논쟁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때 그 중에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론의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또는 저의 스타일이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꼭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점 미리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시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즉 완벽한 시험 준비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의욕적이실 겁니다. 내가 이 시험에 2년 차에 또는 단기간에 빨리 합격해야지 라는 각오와 의욕이 지금 굉장히 대단하실 거예요. 자, 그 마음 이해하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단기에 합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열정이 내가 이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면 조금 곤란합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시험에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처럼 특히 2차 시험처럼 자, 어떤 전통적인 학문의 체계를 갖추지 아니했고 시험 문제가 뭐가 출제될지를 잘 모르는 이러한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시험의 경우에는 내가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시험 공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시험 날짜가 다가옵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그 날짜의 시험을 보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어떠한 방법이 이렇게 하면 이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 존재하지가 아니하고 and 두 번째, 자,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공부의 범위를 너무나 늘리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단기 합격이다 보니까 단기 합격의 필수 요소 절대로 공부량을 늘리시면 안 돼요. 자, 단기 합격자 중에 공부 방법은 서로 다양할 것입니다. 누구는 학원 실강 수강했고 누구는 인강만 갖고 공부했고 누구는 독학으로 공부했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공부 방법은 분명히 다양하겠습니다만 단기 합격자라면 반드시 공통 요소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험 범위를 넓히지 않았다는 거죠. 왜? 시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단기간에는 공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단기 합격자가 시험 범위를 넓혀서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and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자, 단기 합격이 목표라면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하겠다 이러한 의욕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교재라든가 강의 또는 시험 공부의 범위를 넓히시면 안 돼요. 자, 따라서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론의 공부 방법도 완벽한 시험 대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충분한 정도의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하나씩 찬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론을 공부하신다. 감정평가 이론이죠. 자, 제가 커리 순서라고 했는데 자, 감정평가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일단 먼저 선행적으로 경제학을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1차 과목에 경제학이 있죠. 자, 경제학을 먼저 공부하셨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부동산 학원론을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2차를 좀 먼저 공부하고 싶어서 부동산 학원론이 아직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공부가 아직 안 돼 있지만 감정평가 이론부터 공부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학원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경제학적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감정평가 이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부동산 학원론이 또 필요해요. 따라서 얘를 공부하려면 얘가 필요하고 얘를 공부하려면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의 순서가 1차 경제학이 가장 먼저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학원론 공부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감정평가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차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부가 되어 있겠죠. 따라서 평가 이론을 바로 공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기본 강의가 딱 적합한 강의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1차 준비생입니다. 아직 1차를 붙지 않았습니다. 현재 1차를 공부하고 있는데 2차를 선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2차 선행으로 감정평가 이론을 같이 먼저 선행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부동산 학원론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감정평가 이론은 현재는 수강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1차 수험생이 2차 선행으로 평가 이론을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먼저 경제학과 회계학 먼저 하시고 1차에서 경제학 회계학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학원론 그리고 민법과 부관법 이러한 암기 과목류를 후반부에 공부하시는데 자, 이것까지 되어 있다라면 부동산 학원론까지 하고 나서야 비로소 평가 이론 공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순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감정평가 실무가 있고 감정평가 이론이 있는데 대체 실무와 이론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토지 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외에도 건물, 기타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러한 물건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화폐액으로 구하는 작업인데 자, 이 어떤 물건이 있었을 때 이 물건이 얼마인가요에서 대해서 이 물건이 얼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숫자의 계산을 통해서 구해내는 과정이 바로 실무고요. 자, 이 물건은 이렇게 가치를 구해야 돼 또는 이 물건의 가치를 구할 때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돼 또는 이 물건의 가치를 구하는 평가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론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감정평가 실무와 이론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일인데 그 작업을 숫자로서 구해내면 실무인 것이고 말로써 설명하면 그것이 바로 이론인 것이다. 따라서 실무하고 이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예요. 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계산기를 들고 가치를 구하면 실무고 계산기 없이 말로 구하면 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따라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실무하고 이론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과목이 아니라 이론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숫자를 대입해서 구하면 바로 그것이 실무가 되는 것이고 숫자를 빼고 이론적으로만 구하면 바로 그것이 이론이 되는 것이라서 실무 공부의 내용이 이론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론에서 공부한 내용이 실무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점 말씀드릴게요. 양 과목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세 과목의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차 시험은 실무, 이론, 법규 세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세 과목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공부량과 또는 공부 기간과 공부량은 같이 간다고 보고 공부량과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냐면 자, 감정평가 법규는 말 그대로 법학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가로축에 공부량을 두고 세로축에 점수를 뒀었을 때 자, 감정평가 법규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따라서 법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시간 투자를 하면 할수록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그래서 법규의 경우에는 연차가 높을수록 수험생활을 해왔던 연차가 높을수록 단연차 수험생일수록 법규의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법규 강사님들은 당연히 법규 고득점 합격자이시겠죠. 그래서 법규 강사님들이 다른 과목 강사님들에 비해서 좀 단연차 수험생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연차 수험생이 법규 실력과 법규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규 팀장, 법규 강사님들은 단연차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규는 정리하면 법학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명확해요. 아리까리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법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정직한 과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시면 들이시는 만큼 그 결과가 얻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2년 차나 3년 차, 2, 3년 차의 수험생인 경우에 왜냐하면 제 강의는 2, 3년 차가 주로 듣겠죠? 왜? 4년 차 이상부터는 이미 예전에 이때 강의를 다 수강했기 때문에 4년차 이상부터는 강의에 수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강의는 2, 3년차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2, 3년차들이 법교에서 고득점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자, 본인이 법학과 출신인 경우에는 유리하겠죠. 근데 법학과 출신이 아니라 그냥 일반 수험생의 입장에서 법학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나 2년 차인데 나 법교에서 고득점 할 거야 라는 건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했죠? 왜냐하면 법규는 연차와 점수가 좀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험 기간이 짧은 2년 차가 법규에서 고득점을 올리는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흔치는 않다. 그리고 쉽지는 않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은 2년 차 합격생인데도 법규 점수 잘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분이 똑똑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항상 일반적인 수험생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는요. 약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죠? 약한. 이거는요. 아마 이 정도로 요렇게 그림을 요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무도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명확하다거나 강하지는 않아요. 자, 저의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뭐 부끄러운 과거입니다만 제가 2차 시험을 총 3번 응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응시했고 두 번째 응시했고 세 번째 응시했는데 자, 첫 번째 응시했을 때 점수보다 물론 첫 번째는요. 생동차로 시험 본 거라서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차 시험은 뭐 생동차였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뭐 높았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2차 시험을 보고 1년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유예생으로 1년을 공부했죠. 자, 요때 첫 번째 2차일 때는 1차랑 같이 했기 때문에 2차만 할 수가 없었지만 요 두 번째 2차 시험에서는 1년 내내 2차만 공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실력이 많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당연히 실력이 많이 늘었겠죠. 저도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2차에서 실무 꽈락이 난 것 같아요. 실무 꽈락이 났었고 꽈락이니까 뭐 39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오히려 한 10몇 점이 내려갔어요. 뭐 10몇 점인가? 10몇 점인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황당했어요. 공부를 1년 더 하고도 오히려 점수가 한 10몇 점이 뭐 10점인지 15점인지가 덜 나와서 꽈락이 나와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됐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동차로 이제 공부해서 1차와 같이 보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세 번째 2차에 합격을 했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2차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만 어쨌거나 1년 공부 더 하고도 점수가 오히려 덜 나왔다. 근데 이러한 케이스가 저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는 공부를 더 해도 다음 연도에 또 시험을 응시해도 내가 올해 맞은 점수보다 꼭 더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직 실무 강사들이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본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 점수가 나온다거나 고득점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자, 왜냐하면 실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몰라. 그리고 1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점점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어렵고 그 방대한 자료에서 이게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를 설계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갈림길이 있죠. 이 갈림길에서 한 길만 잘못 들어가도 그 이후의 길은 다 죽은 길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갈림길 하나만 잘못 가도 다르게 얘기하면 자료를 하나만 잘못 판단해도 애초에 이 미로를 통과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미 수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오래 했다거나 심지어 실무 강사라고 해도 다시 시험 봤었을 때 꼭 합격한다거나 또는 고득점이 나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무는 물론 공부가 필요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점수가 꼭 잘 나오지는 않는다. 뭐에 비해서? 법규에 비해서. 근데 이론은 그럼 어떤 과목이냐? 이론은 더 황당해요. 이론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관관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은 단연차라고 해서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연차라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도 아닙니다.
이론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잘 나온 과목도 아니고 공부를 적게 했다고 해서 점수가 낮게 나온 과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론을 확실하게 마스터하겠다 또는 내가 이론에서 고득점을 맞겠다 라는 각오보다는 최소한 이론에서 남들보다 밀리지만 않겠다. 남들보다 뒤처지지만 않겠다 정도의 각오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론이 왜 이렇게 이 럭비공처럼 점수가 막 통통 튀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론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줄을 몰라요. 자, 실무도 물론 문제가 뭐가 나올 줄을 모르는데 그래도 실무는 다양하게 나온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 안에는 3방식, 토지의 가치를 3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서 땅값과 건물값을 구하는 게 기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론은 정말로 말 그대로 망망대해에서 뭐가 나올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낚시를 했었을 때, 자, 태평양 엄청 큰 바다죠.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떤 물고기가 건져 올려질지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론은 뭐든지 나올 수 있어요. 뭐든지 나올 수 있고 심지어 문제가 나와도 이 문제의 답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강사인 저도 지금도 그 문제의 답이 뭔지 모르겠는 기출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론은 정답도 없어. 그래서 내가 답안지를 써냈을 때 나는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점수가 꽈란 경우도 있고 난 모르겠어 하고 그냥 뭐 이상한 소리 썼는데 점수가 잘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굉장히 사람을 열받게 한다. 사람을 굉장히 좌절시키는데 그래서 저도 수험생 때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강사로서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론을 가장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론에서 고득점이 나오면 좋아요. 근데 고득점은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은 이론에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정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합격권 또는 합격권 근처의 점수를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왜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2차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시간 투자를 할 때 과목별로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에버리지로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고 칩시다.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할 때 요 세 과목 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해야 되냐면 자, 실무에다가 5에서 6 정도를 투입하셔야 돼요. 5에서 6. 그러니까 무조건 실무는 하루 공부 시간의 반 이상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부 초창기에는 6 이상으로 투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에서 6 정도를 실무에 투자하시고 감정평가 법규를 3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이론을요 1에서 2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자, 어때요? 지금 밸런스가 이론이 제일 작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시간 투자하는 게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2차 시험에서 명목적으로는 세 과목 다 동일하게 100점씩 점수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자, 이론에서의 1점이나 실무에서의 1점이나 같은 1점입니다. 그건 맞아요. 같은 1점입니다. 왜? 가중치가 1, 1, 1로 똑같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인 가중치는 실무에 곱하기 한 2.5 곱하기 3 정도의 가중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 떨어지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실무 꽈락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가장 주된 이유가 아마도 회계학 꽈락일 거예요. 자, 60점 미만이어서 꽈락이 아니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꽈락이 나버리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60을 넘어도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게 가장 많은 케이스를 차지하죠. 자, 마찬가지로 2차에서는 실무 꽈락이 대부분이에요. 실무 꽈락이. 그래서 실무는 꽈락만 나지 않는다면 나머지 이론과 법규에서 어떻게든 합격을 노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꽈락 이렇게 한 두세 배 다른 과목에 두세 배 정도 시간을 투자하셔야지만 실무 꽈락을 피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합격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실무가 중요한 과목이고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보다 시간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법규는 뭐라고 했죠? 법규는 노력과 공부량과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과목이에요. 따라서 법규는 충분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왜? 법규는요, 남들도 다 잘해요.
남들도 다 잘하기 때문에 법교에서도 역시 확실하게 안정적인 점수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론은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가 꼭 잘 나오는 게 아니야. 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내가 공부하지 않은 논점이 나와 버리면 답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좋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론은 노력에 대한 배신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안전한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차차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론은 고득점을 노리는 마음보다는 이론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그리고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한다. 이론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남들이 맞는 정도, 남들이 쓰는 답안지 정도에서 약간만 더 잘 쓰는 수준으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이론 강사이기 때문에 이론 강사는 당연히 이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론 뭐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원래 이론 강사의 소임이에요. 만약 제가 학원에 있었다면 저도 이 강의 매출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론 과목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제가 양심 고백할게요. 양심 고백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학원에서 강의했었죠. 학원에서 제가 강의하던 시절에 제가 수험생들한테 이론을 어떻게 이렇게 OT를 했냐면 여러분들 실무는요 어려워요. 실무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실무에서 고득점 노릴 수 있어요? 못해요. 어려우니까 못해. 법규는요. 법규는 단연차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단연차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럼 여러분들 2, 3년 차 여러분들이 그나마 실무나 법규 말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플러스 알파로 더 얻을 수 있는 과목은 바로 이론밖에 없어요. 이론만이 2, 3년 차가 단연차보다 플러스 알파 점수 또는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다 보니까 이론에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이론 과목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이 세 과목을 전체적으로 공부해서 2차 시험에 최종 합격이라는 이론 한 과목만의 고득점이 아니라 세 과목을 모두 공부해서 전체적인 합격을 노려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꼭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때는 저도 학원 강사다 보니까 제 강의를 팔아먹어야 되고 제 커리큘럼을 뭐 1순환부터 4순환까지 쭉 따라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 과목에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양심에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제는 학원 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론은 최소한의 양을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야지만 거기서 아껴진 시간으로 이론 공부에서 아껴진 시간으로 실무나 법규에 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이론 커리큘럼은 이제 최소화된 커리큘럼입니다. 막 이런저런 논문 막 자료 막 이렇게 막 복사해갖고 막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막 매주 막 자료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딱 최소한의 분량만 확실히 공부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기본적인 답안지는 쓰실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제가 뒤에 설명할 저의 그 이론 기본서, 최고 최선 이론 기본서하고 플러스 실전 모의고사 2000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20회 분량이거든요. 1회가 100점이니까. 그래서 해서 요 이론서의 내용과 내용 플러스 20회 분량의 모의고사 요거 두 개 정도를 충실히 공부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기본적인 답안을 쓸 수 있다라고 최소한의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4번 이론의 범위는요. 자, 일단 먼저 부동산 학이 베이스고요. 그래서 1차 부동산 학원론 공부가 반드시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감정평가론이라고 해서 원래 이 감정평가론이 부동산 학 내에서는 감정평가론 또는 강론 파트로 따로 빠져 있는데 이제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이젠 얘가 메인이에요. 이젠 얘가 메인이고 이제는 얘가 부수적인 서브 논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감정평가론은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선생님 대체 총론은 뭐고 강론은 뭐예요? 자, 우리가 감정평가 뭐라고 했죠? 어떤 물건이 있어요.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겠죠? 자,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구할 건데 자,
어떠한 물건이라도 토지라든가 건물, 뭐 기계, 선박, 항공기, 나무 그 어떠한 물건이라도 어떤 물건의 경제 가치를 구할 때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총론이에요. 아시겠죠? 총론은 네가 어떤 물건을 평가하더라도 뭐 그것이 토지일지 건물일지 뭐 비행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물건을 평가할지라도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 공통적인 가치 평가의 틀이 있어. 바로 그게 총론이고요. 강론은 이제 물건별 평가입니다. 물건별. 그래서 자,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고 항공기는 어떻게 하고 또는 뭐 맹지는 뭔지 아시죠?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뭐 맹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구분 소유권은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물건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쪼개서 설명한 파트가 바로 강론 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론은 총론과 강론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총론은 그 성격이 다소 추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강론은 물건별로 구체적으로 이 물건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강론은 구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다 설명드리면서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끝난 겁니다. 요 두 개 합한 게 바로 기본 강의 또는 이론 강의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아니라 그 어떤 선생님이 강의하신다고 해도 요 두 파트의 합이 바로 기본 강의의 내용이에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의 감정평가 이론 기본 강의를 수강하면 감정평가 이론의 몇 %를 커버하는 겁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저의 지금 기본 강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커버하기 때문에 얘는 커버하지 않고 있어요. 얘는 지금 커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의 이론 강의에서는 요 파트를 다루기 때문에 자, 전체 범위 중에서는 한 90%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 이론의 90% 내용적으로는 90%를 커버한다. 그럼 나머지 10%는 뭐다? 바로 요거예요. 그때마다 그 해마다 발표되는 논문이 있고 또는 그때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동산 뭐 현상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해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해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또는 어떤 해에는 임대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전환할 건데 이 임차인들한테 요 분양가를 정해야 되는데 이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매 해마다 이슈가 되는 논점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그러면 요건 어떻게 준비하나요? 요거는요 스터디를 통해서 스터디 자료를 통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느 학원의 스터디를 수강하시게 될 것이고 스터디는 일반적으로 이제 초창기 스터디가 있고 후반부 스터디가 있는데 요 후반부가 그러니까 저가 공부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일정이 바뀌면서 스터디 이 기의 이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수험생일 때는 그냥 원래 우리 스터디 오리지널은 1기부터 4기 스터디였거든요. 그래서 1기에서 2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3기에서 4기 스터디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스터디 기간이었습니다. 자, 연기 스터디가 있죠. 연기 스터디는 말 그대로 정말 갓 입문자들 대상으로 하는 정말 생기초 반이니까 연기는 사실 엄밀한 의미의 스터디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돈 낭비입니다. 돈 낭비예요. 이거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3, 4기라고 하면요. 2차 시험 전 약 4개월 전 2차 시험 약 4개월 정도서부터 이루어진 스터디를 3, 4기 스터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때부터 해서 각 학원의 스터디 팀장들이 논문이나 이슈, 부동산 뉴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나눠주실 겁니다. 그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최신 핫 이슈 논점들을 보충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요거는 어디서 구하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스터디에서 구하실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지 않는 학원의 스터디가 있죠. 그거는 그 학원에 다니시는 다니시는 분과 서로 자료를 교환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또는 뭐 복사집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복사집을 통해서 구하는 게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학원 강사를 할 때 보니까 학원에서 자료를 아예 공식적으로 복사집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집에서 자료를 복사하는 게 불법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오피셜로 매주 스터디가 끝날 때마다 자료를 보내주더라. 그런데 각 학원에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는 복사집에서도 복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집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암묵적으로 학원에서 공개를 하도록 허용된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해서 2차 시험 임박해서 요 자료를 스터디를 통해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다니지 않는 학원의 자료는 이렇게 서로 바꿔본다거나 또 서로 이렇게 구해서 서로 교환한다거나 또는 복사집을 통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의 공부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론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참 막막해요. 제가 여러 수험생들이 저한테 뭐 고민 상담이나 뭐 제 공부 계획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메일이 많이 오는데 제가 사실 상담을 좀 잘 못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따뜻한 위로, 뭐 격려, 이런 거 잘 못해요. 못하고 그냥 딱 어떤 내용을 보내주면 이거 뭐 그냥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면 시험, 저는 심지어 뭐 제가 뭐 이러이러한데 제가 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을 때 아닌 것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사연을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뭐 나이도 많으신 것 같고, 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떤 시험에 입문한다고 하는 것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부분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2, 3년을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 물론 2, 3년 자체도 굉장히 큰 시간이고 기회비용이지만 그 2, 3년이 그냥 2, 3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소고기에서 등심이나 안심이 제일 비싸고 귀한 부위죠. 소 전체가 다 비싼 부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소도 싼 부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안심이나 등심이 제일 비싸죠. 그럼 사람의 인생이 있었을 때 가장 비싼 시기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경제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어디 우리가 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랬을 때 바로 20대 중반서부터 한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 요때는 정말 귀한 시기예요. 그때 2, 3년을 뭐 허비한다? 내가 뭐 딴 길로 샜다? 뭐 이거 할까 하다가 실패하고 다른 건 이제 한다? 굉장히 인생의 데미지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공부할까 말까는 그 결정이 신중해야 돼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충분히 알아보셔야 되고, 내가 정말로 이 직업을 원하는 이유가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왜 이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하는가? 첫 번째, 요 일이 난 정말 하고 싶다. 나는 이 직업, 일 자체라고 할게요. 일 자체. 나는 이 일 자체가 나랑 맞는 것 같아. 나는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감정평가사 땅 보러 다니는 건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뭐, 특히 여러분들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는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갑니다. 제주도를 당일치기로 갔다 옵니다. 제주도 내려서 골프장 보고 바로 그냥 또 돌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막 정말 많이 다니고 자동차 주행 거리가 정말 팍팍 늘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좋아. 나는 막 서류 막 쌓아놓고 일하는 것보다 땅 보러 가고 건물 보러 가고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러시면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그 직업이 나에게 주는 보수 또는 사회적 위치.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 객관적인 지표죠.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싶어. 나도 연봉 뭐 1억 넘고 싶어. 나도 평가법인의 이사가 되고 싶어. 나도 뭐 BMW 타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 직업을 얻었을 때 그 직업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대가. 이걸 그냥 대가라고 할게, 대가. 그 대가를 원한다? 요거 진짜 안 좋은 케이스예요. 요거 진짜 안 좋은 케이스라고. 물론 우리가 사회인이고 성인이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돈 버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활동할 때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기랑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이러한 대가,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굉장히 어렵고 희박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든 전문직이 다 옛날 같지 않아요. 다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간평사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뭐 회계사, 세무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전문직 중에 최고봉이라고 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전문직을 땄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자연히 뭐 5년 뒤부터 주어진다거나 7년 뒤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만 얻어지는 건데 노력만 갖고는 안 되고 노력 플러스 요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해야지만 내가 힘들고 보수도 적고 그러한 시기를 견딜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보람, 일 자체에서 얻어지는 보람. 나는 정말 이 일이 하고 싶어.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얘기가 조금 딴 길로 빠졌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공부 방법도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굉장히 막막해요. 공부 방법이 뭐가 있지? 그냥 책 많이 읽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열심히 하세요. 사실은 이게 정답이야.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 내가 감정평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나는 어땠지?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명확히 알고 있었던가? 아니더라고. 저도 굉장히 막막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길잡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라도 이 순서로 공부하면 돼. 아니면 이 길로 가면 돼. 그 정도라도 알려주기를 바랬었던 마음이 새삼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뭔가 사실 잘 모르겠어. 뭐 12년인지 13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 세요. 제가 19기니까 알아서 계산을 해보세요. 저도 잘 몰라. 뭐 대략 한 13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수험생일 때는 뭐 16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까먹고 있더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수험생일 때. 저는 감정평가사 공부 맨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여담입니다만 머리를 삭발하고 가평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머리 삭발하고 미용실에서 머리 삭발해달라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미용사가.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저 공부 시작하려고요. 저 공부 시작하려고 해서 머리 삭발합니다 라고 하니까 미용사가 머리를 삭발해서 뭐라 했냐면 근데 공부를 하면 꼭 머리를 삭발해야 돼요? 이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뭐 이불하고 책하고 이렇게 딱 들고서 이제 가평 고시원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지금도 기억나. 삭발을 하고 짐을 들고 산길을 올라가는데 비가 오니까 빗물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쭈르륵 흘러요. 그냥 빗물이 쭈르륵 흘러.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빗물을 머금지를 못하고 그냥 바로 쭈르륵 흐르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랬지. 내가 그때 그랬었지.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굉장히 막막하실 테니까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정리해 드리자라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 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이 감정평가 이론 공부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은 예전에 우리 선비들이 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갖고 온 것인데 다독은 말 그대로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일단 읽는 게 먼저예요. 일단 내 머릿속 백지, 비어있는 이 USB 공간에다가 지식과 파일을 넣는 게 일단 우선이야. 이해하시겠죠? 모르면 쓸 수 없죠. 2차 시험장 같은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내가 지식이 없어. 그럼 당연히 못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못 쓰는 거고 일단 지식을 채워야 돼. 다독이 바로 그 연습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그 준비죠.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답안지를 써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글을 써봐야 돼요. 자꾸 답안지를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스터디를 해도 되고 또는 혼자 스스로 답안을 써봐야 되고 또는 개별 스터디를 꾸려서 같이 시간 잡아놓고 답안지를 써봐도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상량 이거는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 있고 주관식 시험이 있는데 객관식은 보기가 주어지잖아요. 물론 객관식 시험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 없이 문해충으로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식은 나는 그냥 답만 구하면 되지 요 풀이 과정은 내가 제출하지 않죠. 풀이 과정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최종 답만 제출하면 돼. 그런데 2차 주관식 논술 시험은 그 풀이 과정을 묻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글을 써서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네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내가 글로써 쓰기 때문에 그 글이 바로 풀이 과정입니다. 근데 이 풀이 과정은요. 내 생각이 들어가 있다 없다 네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 단편적인 암기 위주로 공부했는지 아니면 어떤 논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했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는 그게
드러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먼저 어떻게 한다? 많이 읽어본다. 감정평가 이론 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론 교재나 또는 자료를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몇 번 정도 읽는 게 많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설이라든가 뭐 잡지 이런 것들은 한 두세 번 봐도 많이 본 편이죠. 근데 여러분들 2차 주관식 논술 시험을 보기 위한 책은요. 최소 10번 이상 봐야 됩니다. 그 어떠한 책, 그 어떠한 과목이라 하도 10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10번 이하는 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의 머리가 슈퍼 IQ야, 슈퍼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 나는 그래서 3번만 읽어도 외울 수 있어. 아, 그럼 3번 보시면 돼요. 근데 항상 저는 뭘로 말씀드리죠? 일반적인 머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적인 머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10번 이하로 읽어서는 외워지지 않아요. 왜? 양도 많고 우리가 그냥 이 단어 몇 개 외우는 게 아니라 키워드 몇 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를 거의 외워야 되기 때문에 10번 이상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한 예로 제가 그 두 번째 2차를 볼 때 이제 연초, 그러니까 연말이죠. 왜냐면 저는 12월 달에 발표가 났던 시대니까. 그래서 제가 불합격을 하고서 1월 달에 바로 이제 학원 스터디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가 법규 답안지를 내고서 뭐 하여튼 점수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140명 중에 뭐 4등, 5등,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한 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형은 어떻게 그렇게 잘해? 어떻게 그렇게 법규 답안지를 잘 써?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오늘 시험에 나온 그 내용을 나는 이거를 40번을 반복했어. 이걸 내가 40번을 반복했는데 오히려 답안지를 못 쓰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문제,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뭐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그 손실보상 아주 유명한 케이스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제가 40번을 반복해서 답안지를 외웠어요. 그럼 40번을 반복했는데 답안지를 못 쓴다? 오히려 그게 바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십 번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100분이라는 시간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교 레포트하고 2차 시험은 달라요. 자, 이 대학교 레포트는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핍니다. 검색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 몇 개 봐줍니다. 친구랑 카톡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슬슬 레포트를 하기 싫어 죽겠는데 시작합니다. 2시간, 3시간 언제 끝날지 몰라. 아, 다 안 끝났어. 집에 가서 또 해야지. 다음날도 하고 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은요. 100분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지고 100분이 지나면 답안지를 걷어갑니다. 근데 이 100분이 생각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내 손으로 글씨를 써야 돼. 글씨를. 이 답안지를 막 엄청나게 많은 글씨를 써야 됩니다. 그 답안지 분량을 채우려면요. 80분 동안 쓰기만 해도 다 쓰기 힘듭니다. 웬만한 글씨 속도로는 일반적으로는 80분 동안 글씨만 써도 그러니까 어디 써져 있는 원고를 보면서 이게 베끼기만 해도 80분 동안 베끼기만 해도 답안지를 다 채우기가 힘들어요. 다 베끼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요? 20분이에요. 20분. 20분 안에 생각하고 목차 잡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 100점을 다 못 푼 경우도 많아요. 뭐 맨 끝에 한 문제를 못 푼다거나 뭐 두 문제를 못 푼다거나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왜?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짧게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읽어서 거의 암기를 해놔야지만 10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꽉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답안지 작성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간이라든가 분량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다상량. 생각을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논점을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 출제자의 의도를 꿰뚫어 볼 수가 있고 그 의도를 나의 답안지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자, 출제자님, 지금 요거 물어보신 거죠? 근데 요거의 답은 요겁니다. 라고 해야, 오, 이 친구, 이 학생, 나의 의도를 알았군. 이 논점을 이해하고 있군. 이러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론의 공부 방법은 딱 세 단어로 정리한다면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또 막막하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교재와 법전의 다독이다. 자, 기본 교재라고 하면요. 각 강사님들의 교재를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고 최선 감정평가 이론서가 기본 교재일 것이고요. 또는 뭐 S 플러스 이론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죠? 또 뭐 패스인가? 패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 강사님마다 자신의 기본서가 있어요. 그 기본 교재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는 교수
기본서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안정근 교수님 기본서 그리고 강경식, 장희순 교수님 기본서 뭐 그 외에 몇 가지 뭐 일본 기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출제위원급 기본서가 있어요. 뭐 경수 박사님 기본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는데 요 책들을 직접 읽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거에 사실은 반대해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요 책 내용들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정리한 것이 각 강사님의 기본 교재예요. 근데 왜 제가 기본서라고 안 하느냐? 기본서는 교수님이 쓴 거를 기본서라고 합니다. 우리 암묵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교수님이 쓰신 거는 기본서라고 하고 그 내용들을 발췌하고 요약해서 서브 형태로 수험 적합하게 정리한 교재를 저는 기본 교재라고 부릅니다. 자, 자신이 선택하신 강사님의 기본 교재를 여러 번 읽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몇 번? 10번 이상 읽으시면 됩니다. 자, 법전은요. 법전은 당연한 거예요. 자, 법전은 뭐 감칙도 나와 있고 감정평가사법 다양한 법들이 실려 있죠. 그 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당연히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감칙에 보시면요. 또는 여러 가지 감정평가사법, 뭐 부공법 보시면은 법의 제2조 정도의 그 법상 의의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감칙에 나와 있는 의의가 중요한데 그 법상 의의는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어떤 개념을 쓸 때 요것은 이러이러한다라고 그 정의를 쓰고 답안지를 서술한 경우가 많은데 이 법상 의의마저도 정확하게 못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공부 시작하실 때 자, 감칙에 나와 있는 법상 의의는 정의는 정확하게 암기해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이거 여러분들 시험 막판 1개월 전, 2차 시험 1개월 전에 만약에 백지에다가 감칙 정의 써보기 시험 보면요. 정확하게 쓸 사람이 10명 중에 1명 나옵니다. 진짜예요. 정말로 안 하시더라고. 정말 안 하시는데 이게 기본인 거예요. 막 이상한 자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런 기본을 확실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에 나와 있는 의의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의의니까 그 정답대로 의의를 적어 주셔야지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법상 의의도 정확하게 못 쓰는 답안지는 기초도 안 돼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당연히 붙기가 어렵겠죠. 자, 세 번째, 기출문제 풀이가 중요합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가 왜 중요하냐면 기출문제는요, 우리 시험의 정체예요, 정체. 대체 넌 누구냐? 대체 너는 뭘 묻는 건데 지금까지 물어봐왔던 기출문제가 감정평가 이론의 정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중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강사 출제 문제가 있고 기출 문제가 있는데 강사 출제 문제와 기출 문제의 중요도를 비교하라면 저는 이거 한 80대 20 정도라고 두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한 건 당연한 건데 강사님들이 내시는 문제 중에서 좀 무리수 문제가 많아요. 무리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러한 무리수 문제가 나오냐면 매년마다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작년에 냈던 문제랑 똑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래도 새로운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건 좋아요. 당연히 작년 문제를 사골처럼 다시 우려먹으면 사실은 노력이 없는 거고 좀 게으른 거죠. 그래서 매년 원래는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매년 새로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두 문제라도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논점을 문제로 내고자 하시는데 그 시도와 노력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개 중에 좀 무리수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출제 가능성도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 복사집에서 이제 쓱 봤어요. 요새는 뭘 내나 봤더니 뭐라더라. 뭐 건물 안에 있는 무슨 뭐 공조 설비에 대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친환경 건물인가 뭐 공조 시스템인가.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거는 야, 얘는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내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들의 문제는 무리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무리수 문제는 조금 제끼셔야 됩니다. 제끼셔야 돼.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다니시는 스터디 문제에서 이 문제가 무리수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시면 저의 그 멤버십 회원들은 저한테 그 문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문제가 괜찮은지,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무리수 문제인지를 판별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고 강사 출제 문제는 무리수 문제만 제외한다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제를 한번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문제. 우리가 스터디에 가서 시험장과 유사한 분위기, 환경, 조건 하에서 모의 시험을 보는 건데 그렇다면은 내가 알던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문제, 처음 읽어보는 문제가 나와야지만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시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강사 문제는 강사 출제 문제는 새로운 논점, 새로운 문제를 시험 보는데 연습 삼아 좋다. 그런데 강사 문제는 그 출제자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 또 어떤 그 문제가 출제되기까지의 검토 과정들이 실제 기출문제 그것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 퀄리티가 낮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답안도 퀄리티가 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 출제 문제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고 참고로 보시고 감정평가 이론의 진정한 문제의 모습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논점이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에는 A라고 물어봤는데 A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몇 년 뒤에 A 논점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A 대시 논점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또 조금 더 발전시켜서 A2 대시는 뭐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논점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몇 년마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요 A 논점이 몇 년 뒤에는 A3-C로 나올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얘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는 감정평가 이론이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지 그 문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어떤 논점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왔다면 발전하면서 출제되어 왔다면 그 논점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서 더 심화해서 출제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 풀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풀이를 굉장히 강조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기출문제 중에서는요. 한 번 나왔을 때 다시는 안 나오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또 나올 논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재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고 1회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재출제가 가능한 논점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A에서 A-로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출제되는 논점이 바로 재출제 논점이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그 시기, 그 해에 이슈가 됐던 논점 또는 그 출제자가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에 아주 독특한 주제인데, 그래서 그걸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토지 사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즉 공산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토지 사용료인가 토지 사용권의 평가 방법을 써라라고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 문제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 해. 근데 그 문제가 왜 나온 거야? 그 문제를 낸 사람이 북한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또는 중국의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의 토지 사용권에 대한 문제를 낸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출제인데 어쨌거나 출제위원은 자신이 아는 논점을 내요. 근데 그 논점은 근데 그러한 논점은 그 해에 나왔으면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회용 문제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회용 문제들은 이것이 막 어떤 문제인지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는 막 어떻지 막 알아볼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따라서 기출 문제는 재출제 가능한 논점이 중요하니까 요거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고 일회용 문제는 별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 자, 어떤 문제가 일회용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다음에 네 번째, 답안 작성 연습 중에 목차 작성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철사를 이렇게 꼬아서 사람의 이제 이렇게 틀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찰흙을 붙여서 사람을 만드는 그런 미술 작품 어렸을 때 해보셨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조각상이라고 할까? 요거 찰흙상을 예쁘게 잘 만들려면 일단 먼저 뭐가 좋아야 돼요? 먼저 이 철사로 만들어진 틀이 좋아야 돼. 이 철사로 만든 틀이 좋아야지만 이게 팔다리의 길이나 비율, 각도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어야지만 여기에다가 찰흙을 붙였을 때 예쁜 조각상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랬을 때 우리 철제에 이것을 목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뼈대. 목차는 뼈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 이 찰흙은요, 이거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막 텍스트로 자세히 쓰는 거죠. 그래서 자, 목차와 내용이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먼저 뭐가 중요하다? 목차가 중요하다. 목차가 잘못되면, 뼈대가 잘못되면 그 이후에 살을 발라도 좋은 작품이 나오기 힘들다 이 얘기예요. 자, 어떤 수험생이 그 문제의 논점을 올바르게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목차로서 다 드러납니다. 따라서 자, 문제 풀이 연습을 하실 때에는 특히 이 목차 작성에 고민이 많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다상량이 바로 이 목차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차는 생각을 하시면서 충분히 꼼꼼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목차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야. 따라서 이것은 이제 제가 기출문제 예시답안을 보여드리면서 저의 예시답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음에 5번인데 5번이 사실 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문장을 단순하게 써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장이 길고 복잡하고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답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떤 지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학적이고 추상적이고 막 어려운 말을 막 많이 쓰려고 애씁니다.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답안지는 쉬운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제 예시답안 보시면은 뭐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대한 답안지는 쉽게 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쉬운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야. 막 고어체, 막 문어체, 막 추상적인 표현, 막 어려운 표현, 어려운 말, 그런 말들로 막 쓰는 게 좋은 답안지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딱 읽었을 때, 아, 뭔가 막 글이 어려워. 근데 우리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글이 어려우면, 아, 이 글에 담겨있는 지식이 엄청 심오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안지는 쉬워야 돼요.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읽어봐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좋은 답안지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문장을 단순하게 써야 됩니다. 가급적 문장을 짧게 끊으시고 표현을 명확하게 하시고 했던 표현 또 하지 마시고 중복된 표현 쓰지 마시고 간결한 문장으로 문장을 쉽게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심지어 이 뭐랄까 강사들 중에서도 문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문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뭐 직접적으로 볼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제 예시답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신이 아니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최대한 문장을 단순하게 답안지를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강의할 때마다 부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6번. 항상 답안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읽는 교과서의 글은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근데 답안지는요, 요만큼으로 그 내용을 압축해서 써야 돼요. 따라서 요 내용을 읽으면서도 항상 뭘 고민해야 돼? 이 내용을 요만한 분량에 어떻게 압축할까에 대한 고민, 생각, 다상량,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읽으셔야지만 독서와 답안지 작성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많은 수험생분들이 선생님, 읽기는 읽었는데 못 쓰겠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강의 수강하고 기본서, 기본교재 10번 이상 읽었는데 근데 답안지가 안 써져요. 저는 글짓기에 소질이 없어요. 그럼 없나 봐요. 그러신다고. 물론 정말로 글짓기에 소질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책을 읽으실 때, 텍스트를 읽으실 때 내가 지금 이 읽고 있는 이 방대한 분량의 텍스트를 어떻게 이 짧은 분량에 압축할까를 고민하셔야 돼. 이 고민을 하시면서 글을 읽으시면 내용과 답안 작성이 연결될 수가 있고 그 두 번째, 글을 읽을 때 압축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내용만 남겨야겠죠. 따라서 대체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야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안지를 염두에 두고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답안지에 압축할 생각을 해라.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내가 읽은 내용을 답안지에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7번, 걱정을 줄여야 한다. 자,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감이 항상 엄습합니다. 올해 2차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뭔가 올해 문제 뭐가 나올까 막 너무나 알고 싶다는 마음에 막 자꾸 막 이런 논문 저런 논문 막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막
이 자료, 저 자료 막 찾아 헤매야 됩니다. 야, 요새 뭐가 중요하대? 요새 뭐 니네 학원 강사님 뭐 얘기했어? 막 자꾸 걱정이 되니까 최대한 자료라든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걱정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완벽한 시험 준비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준비를 하다 보면 시험 날짜가 다가올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험 날짜에서 한 달, 두 달을 더 준다고 해도 역시 시험 준비 끝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준비를 하면서 시험에 임할 뿐인데,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시험장에서 내가 준비하지 않은 논점이 나왔다. 불이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불이타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 불이타라는 문제는 뭐예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온 문제죠. 우리 수험가에서 그 논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 토지 사용권 평가 문제 같은 것들은 예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 준비 안 됐어요. 여러분, 시험은 그래도 공평해요. 왜? 시험은 같은 문제로 시험 보잖아요. 사람마다 시험 문제가 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같은 문제로 시험 봐. 근데 학생들은요, 어차피 다 비슷한 학원 다녔고, 내가 A 학원을 다녔어도 어차피 나머지 B, C, D 학원의 자료도 내가 구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원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누구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100점이 있는데, 100점 중에서 80점은 수험가의 자료에서 문제 나왔는데 요 20점은 불이타야. 20점은 수험가에서 나올 줄을 몰랐어. 그러면은요, 이 100점을 놓고서 수험생 간에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요 80점만 갖고 경쟁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이타는 나만 모르는 거 아니다라는 멘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멘탈이 없으면 시험장에서 불이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이 경직되고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전의를 상실합니다. 왜? 왠지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아. 남들은 아는데 나만 이거 못 본 것 같고 나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자, 불이타는 말 그대로 불이타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문제야. 근데 그게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수험생 다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그러면 요 20번, 그럼 요 20점은 그냥 어떻게 100지로 내요? 100조 내면 안 되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기본 내용을 최대한 그냥 적어 두시면 돼요. 이 문제의 정답에 꼭 들어맞는 답안지는 아닌데 이 논점과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이타 대비하시면 되지 그 불이타를 맞추기 위해서 막 이 자료 저 자료 막 찾아 헤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으면 오히려 시험을 망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을 다니셔서 공부를 하시든 간에 그래도 학원 강사라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험 준비를 시켜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만이라도 제대로 확신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길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결국 먼저 기본 교재를 다독해라. 강사의 기본 이론서와 플러스 법전을 여러 번 읽어라. 그런 다음에 그 지식을 베이스로 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봐라.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공부했던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고 그 문제를 답안을 쓸 때는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답안 작성 연습이 이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내용 알았고 답안 작성 연습 해봤죠? 그럼 이제 이 준비를 토대로 해서 스터디 문제를 통해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해보시면은 시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론에 대한 오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기 합격자에게 배워야 단기 합격한다? 요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시중에 강사님들이나 팀장님들 중에서 자, 본인은 뭐 2년차에 합격했다, 뭐 2년차 합격 또는 뭐 1년 합격, 뭐 생동차 합격 하면서 단기간 합격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단기 합격의 비결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생각이 반대합니다. 단기 합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기 합격의 노하우, 단기 합격의 비결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수생 출신 합격 강사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의 공부 방법은 단기 합격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왜 그래? 이 사람이 단기 합격의 비결을 알았으면 빨리 붙었겠지. 자기도 공부 오래 했으면서 어떻게 단기 합격의 비결을 이 사람이 알겠어. 빨리 붙은 사람이 그 빨리 붙은 비결이 있었겠지. 굉장히 그럴싸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2년차 합격자한테 배운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2년차 합격생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만 2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1차 6개월 잡고 그 다음에 2차 1년 잡는 건데 자, 그냥 2차를 순수하게 네트로 1년 공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2개월인데 자, 제가 아까 실입업 시간 투자 밸런스 말씀드렸죠. 자, 실무에 그냥 반 줍시다. 그냥 너그럽게 반 줄게요. 그럼 이 사람이 이 12개월을 이 법에 각각 몇 달 공부했냐면 실무를 6개월 공부했고 그럼 법규는요? 법규는 한 4개월? 얘를 한 7개월이라고 할까? 실무 7개월? 법규 3개월? 이론 2개월? 이러면 이제 12개월이죠? 이 정도 공부했다 이 얘기예요. 시간 투자 밸런스대로 하면 사실 법규가 그러니까 실무가 6에서 7일 수도 있어. 그리고 법규가 3에서 4일 수 있습니다. 뭐 대략 이러한 밸런스겠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그러면 이거는요. 2개월이야. 2개월 내내 공부했다고 치고 이론 과목을 몇 달 공부한 거예요? 2달 공부한 거예요. 2달. 근데 붙었어. 자, 이제 합격생이죠? 이제 평가사입니다. 자, 합격생 평가사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 있죠? 선생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2년 차로 붙었습니다. 제가 사실 공부한 이 히스토리가 이론을 2개월 공부한 거예요. 2개월 공부한 다음에 강의를 한다? 이 천재예요, 천재. 이거는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단기간에 붙은 합격생 출신 강사가 천재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똑똑하시고 천재라면은 뭐 충분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6개월만 공부해도 보통 사람들의 뭐 3배, 4배 양을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가능해요. 예전에 20기 초반에 어떤 여자 평가사가 최연소 합격을 했는데 그 여자 평가사가 엄마 아빠가 둘 다 평가사고 본인이 서울대 법대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인데 1년 반 만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엄청 빠른 거죠. 1년 반이. 보통 에버리지가 3, 4년이었는데 그 학생이 그 평가사가 1년 반 만에 붙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평가사, 본인 서울대 법대.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평가사 이제 합격했는데 앞으로 뭐 하시겠냐 했더니 좋은 판사가 되고 싶대. 그러니까 좋은 법조인이 되고 싶대. 그러니까 법조인이 될 건데 그냥 한번 봐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천재들은 그게 가능해.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2개월 공부하고 남한테 강의는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수험생활 3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를 한 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하다 안 하다 했는데 그렇게 강의를 했어도 5년 동안 강의를 했어도 3년 공부하고 5년 강의했어도 지금도 이론 다 몰라요. 지금도 이론 다 모르고 지금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저도 그래서 과연 내가 여러분들께 이론을 강의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가? 스스로 자신이 없을 때가 있고 좀 강의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한 2, 3개월 공부하고 강의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단기 합격자는 누구다? 머리가 좋은 사람. 두 번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사들은 그 강사가 몇 년 차에 붙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강의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치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치타 고기를 먹으면 달리기가 빨라진다라는 생각과 유사한 미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호랑이 고기를 먹으면 뭐 정력이 좋아진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미신에 가까운 생각이야.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는 약하거나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 합격자는 운이 좋거나 본인 그냥 머리가 좋으신 거지 절대로 제 생각에는 천재가 아니라면 강의까지는 무리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합격에 너무 목마르신 가운데 너무 이런 단기 합격만 쫓지는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치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달리기가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사의 제1 덕목은 실력이에요. 실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전달력이겠죠.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글씨를 잘 써야 유리하다. 근데 이거 1번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지금 뭐 수험가에 단기 합격생 출신 강사들이 있는데 뭐 싸다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한 기간이 충분히 뭔가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쉽지는 않다. 2, 3개월 만에 순수하게 네트 공부 시간으로 2, 3개월 만에 이 고시, 2차 고시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는 건 본인이 굉장히 뛰어나셔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근데 아마 뛰어나신가 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글씨를 잘 써야 유리하다. 자, 출제위원들은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는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는다고는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 글씨를 잘 쓰는 수험생이 빨리 붙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말로 글씨가 점수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일단 글씨를 잘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답안지를 딱 펼쳤을 때 첫인상이 좋아요. 답안지가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두 번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필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너무 악필이 심하면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 저도 옛날에 학원에서 스터디 강사를 할 때 정말 악필이신 몇몇 분들은 제가 그 스터디 비용을 환불해주고 싶었어. 왜? 답안지를 읽을 수가 없는데 대체 채점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사람 답안지 이거 이집트 문자 이거 해석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글씨를 잘 쓰면 일단 인상도 좋고 그리고 출제자, 그러니까 채점자한테 내가 무슨 말을 썼는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잘 쓰는 게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특히 이론 고득점자 또는 단기 합격자 중에는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래,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글씨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미팅을 나가는데, 소개팅을 나가는데 옷을 깔끔하게 예쁜 옷을 입고 나갈수록 그 미팅이나 소개팅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 강사한테 쭉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 강사한테 들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한 강사를 메인 잡으세요. 한 강사를 메인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 나머지 강사는 그 자료를 구해다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강사 메인 잡고 나머지 강사들의 그 자료를 보충하시면 보시면은 자, 이 강사의 자료와 이 강사의 자료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요 부분만 발췌해서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디엔드 여러분들은 시중에 모든 강사의 자료를 거의 다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에 예를 들어서 실무라고 하면 어느 학원에 실무 스터디를 가신다 하더라도 다른 학원 강사의 실무 스터디 자료를 구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대부분의 강사들 자료를 보게 된다라는 것. 하지만 분명한 건 한 강사의 이 교재라든가 강의를 메인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거기 이걸로 뼈대, 기본을 잡으시고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보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특히 감정평가 이론을 강의할 때 감정평가 이론에 어떤 심오한 논리가 있다, 깊이가 있다, 어떤 체계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은 굉장히 얕고 넓다고 저는 이해해요. 얕고 넓다. 절대로 이렇게 깊은 학문이 아니야. 깊은 학문이 아니니까 이렇게 얕은 수준으로만 대신 얕고 넓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심오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과목이고 학문입니다. 다음에 단연차가 잘한다? 자, 단연차가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단연차가 일반적으로 암기는 좀 더 많이 되어 있어. 근데 자, 암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왜 붙지를 못하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단연차가 물어보면 말로는 엄청 많이 와, 이 형은 진짜 많이 하네. 이 누나는 모르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붙지? 왜 시험만 보면 별로 점수가 안 높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답안지가 구려요. 답안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 연습이 안 돼 있거나 또는 본인의 답안지를 비판적으로 리뷰,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아집이 세. 아집이 세서
누가 나한테 내 답안지에 뭐라고 하면 야, 내가 몇 년 차인데 니까짓 게 뭐 내 답안지에 감히 뭐라고 막 코멘트를 해? 이런 뭐랄까 프라이드, 아집 이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단연차들이 일반적으로 수험 생활이 길어지는 주된 이유는 내용적으로는 실무가 약하기 때문이고 형식적으로는 답안지 작성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자, 실무야 공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답안지 작성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의 답안지를 내가 5년 차라고 해도 2년 차 한테라도 보여주면서 어때 읽어봐. 쉽게 내용이 들어오니? 여러분 쉽게 내용이 들어가야 좋은 답안지인 거예요. 막 복잡하게 어렵게 쓰는 게 좋은 답안지가 아니라니까요. 2년 차가 읽어도 그래 쉽게 읽어줘야 그래야 좋은 답안지인 거예요. 그렇게 읽어지는지 또는 뭐 좀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냉정하게 코멘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스터디를 통해서 채점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학원 스터디는 이제 많은 학생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심도 있는 리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라도 답안지를 서로 돌려보면서 서로 답안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답안지가 늘어요. 평가받지 않는 답안지는 잘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필기구 뭘 써야 하나? 필기구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뭐 만년필, 뭐 플러스펜, 볼펜, 뭐 일제 볼펜 그냥 본인 손에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필기구로 고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에 7번. 개별 스터디 해야 되나? 개별 스터디를 본인들이 이제 신림동에서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스터디를 짜기가 쉽겠죠. 근데 만약에 지방에서 공부하시거나 또는 자기 자택에서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림동 외에서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스터디를 꾸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학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학원 강사들의 뭐 전화번호,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개별 스터디를 꾸려서 전연차가 단연차한테 배운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단연차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개별 스터디를 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학원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개별 스터디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필수가 아니다. 또 심지어 개별 스터디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서 인간관계 내에서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면 또 이성 문제, 또 연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별로 권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감점평가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의 멤버십 회원들은 제 이메일 주소 플랜짱입니다. 이 계획만 잘 세운다. 계획은 짱 잘 세운다라는 뜻으로 플랜 짱인데 여기 다음 제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그 공부 고민이나 계획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가볍게 이렇게 좀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멤버십 회원들의 사연을 익명으로 해서 제가 좀 모아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내용을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본 강의, 제가 앞으로 진행할 감정평가 이론 기본 강의의 이 본 강의의 특징을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교재는 630페이지라는 분량 안에 감정평가 이론의 중요한 내용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이 안에는요, 여러 가지 교수님들의 기본서 내용, 뭐 안정근, 뭐 일본 기준, 뭐 방정식, 장희순 이러한 출제 유형급 기본서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 기준 해설서의 내용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AI는 미국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 책자인데 그 내용도 다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들어가 있다. 따라서 그 두꺼운 기본서를 개별적으로 볼 필요 없이 제 교재 하나 보시면은 이 주요한 텍스트, 교과서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강의를 하면서 당연히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 전달이 우선적인 1순위 목표겠죠. 자, 감정평가 이론의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그 교재에 보시면은 각각의 논점마다 그 논점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논점 후반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이 논점이 과거에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는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해서 답안 작성법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따라서 순수한 내용 강의가 아니다. 내용 플러스 답안 작성법 강의라는 게 제 강의가 다른 강의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일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중요도에 따라서 강약 조절을 할 겁니다. 자, 중요하지도 않거나 시험에 나올 확률이 낮은데 자세히 강의하고 중요하거나 어려운데 가볍게 넘어가는 건 안 되겠죠. 따라서 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논점 또는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할 때 반드시 제대로 아셔야 되는 논점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강으로 강의를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논점들은 그냥 가볍게 설명드리고 가볍게 보세요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논점의 중요도에 따라서 강약 조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공부 방법과 제 기본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닌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반영하시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